그 1,000억짜리 회사 정말 네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전 남편은 제 모든 걸 빼앗고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자신의 대표이사 취임 파티에 저를 귀빈으로 초대했죠.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한 가지, 제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계셨다는 걸요. 오늘 밤 파티는 그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그의 몰락을 알리는 무대가 될 테니까요. 이 통쾌한 복수극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마음정거장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정거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그날 밤 전 남편의 대표이사 취임 파티 초대장을 받았을 때 제 손은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떨렸습니다. 화면 위로 선명하게 빛나는 글자들이 차가운 따귀처럼 느껴졌습니다. 귀빈 서연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청춘을 바쳐 함께 일군 회사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직후였죠. 그런데도 그는 태연하게 저를 자신의 대관식에 초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체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때 평생 과묵하셨던 아버지께서 제 휴대폰 화면을 힐끗 보시더니 의미심장한 냉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될 게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파티는 축하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승자라고 착각한 자가 모든 것을 잃게 될 한편의 연극, 그 서막이었던 겁니다. 그날 아침, 서울 하늘은 비는 오지 않았지만 숨 막힐 듯 무거운 잿빛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들 뒤에 자리 잡은 구청은 낡고 군데군데 깨진 타일 바닥에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저는 익숙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계속 났지만 정작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얇지만 제 인생의 한 시절을 두 동강 낼 것처럼 무거운 이혼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남편, 아니 곧 전 남편이 될 강민준 씨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죠. 그는 반듯한 회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큰 계약을 성사시킨 기념으로 함께 떠난 출장에서 제가 사준 시계가 빛나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고 제 눈을 피하지도 그렇다고 미안한 척 연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오늘 아침은 10년 가까이 이어진 결혼 생활의 종지부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회의 같아 보였습니다. 꼼꼼히 읽어봤어? 그가 물었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깊이 사랑했던 사이였다고 오해할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어떠한 감정도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외울 정도로 읽었으니까요. 재산분할 조항은 섬뜩할 만큼 간결했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나간다. 지분도 경영 개입권도 책임도 권리도 없이 한 결혼의 파탄이 마치 근로계약 해지처럼 깔끔하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구청 직원이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검은색 펜이 낡은 나무 책상 위를 구르며 탁 하는 건조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날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비좁은 월세방, 박스 2개를 받쳐 만든 책상. 제가 사업 계획서를 쓰면 그는 고객을 찾아 전화를 돌렸습니다. 회사가 첫 계약을 따냈을 때 저는 기쁨에 겨워 울었고 그는 무더운 방 안에서 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 둘의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이 없음이라는 2글자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단번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했죠. 서명이 끝나자 직원이 도장을 쿵 하고 찍었습니다. 그 소리는 제 인생 한 챕터의 관뚜껑에 못을 박는 망치 소리처럼 차갑고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는 옷깃을 정리하며 짧게 말했죠. 이제 끝났네. 짐은 아무 때나 와서 챙겨가. 사과 한마디, 미련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따라 일어나 길고 좁은 복도로 나섰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짙은색 타일 바닥을 비추고 있었죠. 복도 끝에서 저는 전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채
경멸적인 시선으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던 그녀의 눈길은 제가 든 낡은 가방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온 여자에게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만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진작 이혼했어야지.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어디 회사 일에 끼어들어. 데리고 있어봤자 집만 되지. 저는 멈추지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그분을 쳐다봤다면 아마 저는 웃음을 터뜨렸을 테니까요. 씁쓸해서 그리고 너무 늦게 진실을 깨달아서 그 집에서 저는 단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임시로 필요한 도구였을 뿐 구청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히 오갔고 차들은 시끄럽게 경적을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오직 제 세상만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무너져 내렸을 뿐입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심호흡을 한 뒤 한때 우리 집이라 불렸던 곳으로 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열쇠는 여전히 문을 열어주었고 집 안에 익숙한 냄새도 그대로였지만 더 이상 포근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장에는 민준의 구두가 언제나처럼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 주인이 단 한 번도 배신한 적 없는 것처럼. 저는 거실 한가운데로 캐리어를 끌어다 놓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기억의 파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 파티에서 입었던 드레스, 밤새워 수정했던 서류 뭉치들, 우리의 미래라고 굳게 믿었던 발전 계획이 빼곡히 적힌 수첩들. 그러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해 두던 맨 아래 서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모든 장롱과 서랍을 열어보았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습니다. 컴퓨터는 그대로 있었지만 켜보니 모든 계정이 로그아웃 되어 있었고 복구 이메일 주소는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텅 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거는 자유가 아니라 이미 모든 판이 짜인 체스 게임이었죠. 제가 패배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저는 이미 게임판 밖으로 밀려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이야기가 이혼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거를요. 친정 거실에 앉아 거의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찻잔이 식어 있었습니다. 언제 김이 사라졌는지도 몰랐죠. 마당에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제 마음은 누군가 커튼을 쳐버린 듯 어두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재촉하지도 캐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셨던 겁니다. 어떤 추락은 스스로 자신의 조각들을 주워 모을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침묵을 깬 것은 저였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이 서류를 전부 가져가고 계정도 바꾸고 제 접근 권한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럼 이제 제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겠죠? 아버지께서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찻잔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는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죠. 아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권한을 잃은 것이지 회사를 잃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 저는 아버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죠.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처리했을 텐데요. 아버지께서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느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류는 합법일 때만 가치가 있는 거다. 만약 속임수로 만들어진 서류라면 그건 언젠가 막이 내려갈 연극에 불과해.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장에서 낡은 노트북 한 대를 꺼내셨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자판의 글씨가 희미해진 노트북이었지만 이상할 만큼 부드럽게 작동했죠. 이리 와서 보거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긴 암호로 보호된 폴더에 로그인 하셨습니다. 화면이 나타났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스캔 파일이 있었습니다. 초기 자본금 투자 계약서, 초창기 주주총회 의사록, 제가 파트너들과 주고받았던 전략회의 이메일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최근에 지분 구조 변경 등록일보다도 이전에 제 이름으로 서명된 지분 약정서 원본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버지께서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놈이 내게 돈 문제 숨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믿지 않았다. 누구를 해치려던 게 아니라 네가 당할까봐 조용히 사본을 보관해둔 것뿐이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잇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의 최측근 비서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지분 조정은 이사회의 공동 결정이었습니다. 대표님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부디 오해 마시고 모든 일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침묵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원만하게. 참 가벼운 단어였습니다. 누구를 위해 원만하게? 쫓겨난 사람을 위해? 아니면 모든 걸 빼앗고도 피해자가 조용히 있길 바라는 자를 위해? 아버지께서 문자를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시작됐구나. 누군가 내게 침묵하라고 조언한다면 그건 네가 입을 여는 걸 몹시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안의 두려움이 다른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냉철함으로. 그날 오후 저는 예전 계정으로 회사 내부 시스템에 다시 로그인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모두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소개란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중앙에 서 있는 사진 아래에 대표이사 겸 창업자라는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죠. 제 이름도 공동 창업자라는 직책도 제가 존재했다는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주주 명단을 훑어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그 순간 고통스럽지만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회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역사에서 저를 지우고 싶었던 겁니다. 저녁에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초창기에 저와 직접 일했던 옛 파트너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안부차 전화했어요. 이제 회사랑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들었는데 저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누구한테 들으셨는데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씨한테요.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고 합의금도 받고 떠났다고 하던데요. 저는 휴대폰을 굳게 쥐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섬뜩한 냉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서류뿐만 아니라 제 명예까지 조금씩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그냥 잊어버리자.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깊고 엄격했습니다. 네가 포기하면 그들이 퍼뜨린 이야기가 유일한 진실이 되어버릴 게다. 아버지는 제게 돌아서서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을 공격할 필요는 없어. 그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기만 하면 된다. 저는 아버지를 보며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요? 그게 언젠데요? 아버지께서는 제 휴대폰을 들어 민준의 대표이사 취임 파티 초대 이메일을 다시 여셨습니다. 화면 불빛이 아버지의 얼굴에 비쳐 주름이 더 깊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이 네가 완벽히 패배했다고 믿는 순간 모든 주주와 언론, 파트너들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무대에 서는 순간 내게는 더 이상 반격할 기회가 없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이다. 아버지는 제게 휴대폰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날 밤 너는 전처로서 가는 게 아니다. 1,000억짜리 회사를 통째로 빼앗겼던 사람으로서 가는 거야.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그날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이 패배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는 집 앞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한때 결혼을 믿고 함께라는 두 글자를 믿었던 소녀가 서 있던 곳.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게임에서는 상대가 일부러 당신이 졌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하지만 사실 그건 그들이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기 위한 서막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 파티는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기 시작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파티 초대 이메일은 마치 일부러 저를 조롱하듯 휴대폰 화면 위에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배경, 금빛 테두리, 그리고 중앙에 박힌 회사 로고, 제가 직접 하나하나 골랐던 서체와 색상, 글자, 간격까지 그대로였죠. 그 아래에는 명광그룹 대표이사 취임식이라는 정중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이름은 굵게 인쇄되어 있었고 제 이름은 그보다 작고 예의 바르게 귀빈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정을 과시하기에 충분히 가깝고 제가 더 이상 그 무대의 주인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에 충분히 먼 아주 교묘한 배치였죠. 저는 화면을 끄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은 더 이상 들끓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답지만 숨막히는 벨벳 상자 안에 갇힌 사람처럼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떤 덫은 항상 덫을 놓기 전에 정중함으로 상대를 초대하는 법이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몇 통의 전화를 더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애둘러 떠보는 사람도 있었죠. 질문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괜찮아? 걱정하는 척하는 그 질문 아래에는 제가 얼마나 처참하게 패배했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화기 너머의 사람들을 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그의 이름을 몇 초간 바라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초대장 받았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적당히 다정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응, 제가 답했습니다. 네가 와주면 좋겠어. 형식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그는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볼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갈게. 수학이 넘어가 잠시 조용해지더니 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지분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한 거 알아. 하지만 모든 건 절차대로 진행된 거야. 네가 와주면 다들 우리가 아주 세련되게 헤어졌다고 생각할 거야. 세련되게? 저는 그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세련됨이란 모든 걸 빼앗고도 피해자가 일어나 박수를 쳐주는 것이었을까요?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세련되게.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께서 여전히 앉아 계셨습니다. 노란 조명이 아버지의 평온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아버지는 제가 민준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나지막에 던지셨습니다. 두렵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렵긴 한데 이젠 떨리진 않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두려운데 떨리지 않는다는 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 그 후 며칠은 이상할 만큼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전쟁을 앞둔 사람처럼 부산을 떨지도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잘 먹고 잠도 푹 잤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했죠.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몇 군데 짧은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을 믿는 법을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파티 전날 밤 저는 옷장에서 심플한 드레스 한 벌을 골랐습니다. 화려하지도 과시적이지도 않은 차분한 색상의 옷이었죠. 저는 주목받으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굳건히 서 있기 위해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드레스를 옷장 문에 걸어놓고 마치 조용한 맹세를 하듯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도시는 햇살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파티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는 넓은 도로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고 축하합니다라는 붉은 현수막이 높이 걸려 있었죠. 제가 차에서 내리자 장식된 꽃향기와 값비싼 향수 냄새가 섞인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로비는 샹들리에 불빛으로 환했고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잔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였죠. 사람들은 저를 알아보고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동정의 눈빛, 호기심 어린 눈빛, 그리고 사교적인 미소 뒤에 감춰진 통쾌함의 눈빛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보였습니다. 그는 로비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제가 예전 중요한 회의를 위해 골라줬던 짙은 푸른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죠. 그는 하객들과 악수하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는 숨길 수 없는 만족감을 드러내며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다가왔습니다. 왔구나. 그가 말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제 손은 차가웠습니다. 축하해.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손아귀에 있다고 믿는 사람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오늘 편하게 있어.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 가족.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뺐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회자가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께서 오셔서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미리 대본을 다 읽은 연극을 보듯 평온한 눈빛으로 연회장을 둘러보셨습니다. 사람 많네.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이야기가 더 분명해지는 법이지.
무대 조명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손에 들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창업 과정과 비전,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반복해서 불렸고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는 그의 승리를 확인하는 느낌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감정을 배제한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요, 제가 바로 명광그룹의 첫 번째 주춧돌을 놓은 사람입니다. 가슴이 살짝 조여왔지만 아프진 않았습니다. 곧 다른 방식으로 내 이름이 불릴 것을 아는 사람의 예감 같은 것이었죠. 아버지께서 제 쪽으로 몸을 기울여 속삭이셨습니다. 이제 곧 재미있는 장면이 시작될 거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덫은 이미 뚜껑이 열렸다고. 사람들은 반짝이는 벨벳 상자에 정신이 팔려 정작 자기 발밑에 바닥이 튼튼한지는 확인하는 것을 잊고 나니까요. 앞에는 환한 조명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 미소 뒤에는 아주 가까이 다가온 추락이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음악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민준이 연설을 마친 후 감사 인사를 하자 길게 박수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무대 조명이 천천히 한 바퀴 돌며 빛나는 얼굴들과 값비싼 정장, 반짝이는 드레스들을 비췄습니다. 모두가 한 남자가 성공의 정점에 오르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고 믿는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오직 저와 아버지만이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등을 곧게 펴고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린 채 환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질적일 만큼 평온한 눈빛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무대를 마치 마술쇼처럼 바라보셨습니다. 관객들은 마술사의 모자에 집중하고 있지만 토끼는 이미 다른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저는 아버지께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좀 무서워지네요. 아버지는 저를 보지 않고 아주 옅게 비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희미했지만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엔 충분했죠. 무서운 게 당연하지. 아버지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 방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네가 아니야.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무대 위에서 사회자는 임명장 수여식을 위해 민준을 남게 했습니다.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회사의 성장 과정을 담은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사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업 초기의 모습, 계약 체결 현장, 성공을 자축하던 회식 자리들, 그 속에 저도 있었습니다. 정면은 아니었고 중심에 있지도 않았지만 저는 제 머리 모양과 뒷모습, 옆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서류를 건네주거나 계획을 속삭이던 순간들이었죠. 그 모든 순간은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도록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앞줄을 바라보다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마치 정중한 건배를 하듯 가볍게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가 저를 자신의 승리를 확인시켜줄 증인으로 여기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귀에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보이지? 사람들은 크게 이기면 이야기를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각색하곤 한단다. 그리고 그걸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도 그게 진실이라고 믿게 되지.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이 미처 지우지 못한 나머지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이 사회의 대표를 모셔 임명장을 수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붉은 표지의 서류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민준의 새로운 직책에 도장을 찍듯 장중한 목소리로 천천히 임명장을 낭독했습니다. 대표이사라는 단어가 울려 퍼지자 연회장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반사적으로 일어섰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앉아 계셨습니다. 일어선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앉아있는 그 모습에 몇몇 시선이 쏠렸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팔을 끌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가볍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는 서 있거라. 아버지는 앉아 있어도 된다.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축하하기 위해 일어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기 위해 앉아 계셨던 겁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사회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신임 대표이사님의 취임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준이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를 더 오래 잡았죠.
그는 책임감과 미래, 회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모든 말은 적당히 겸손하고 적당히 자신감 넘치도록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 주주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아주 멋진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와 함께 해준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헛된 희망인 줄 알면서도 기다렸습니다. 단 하나의 이름을.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고 고개를 숙여 다시 한번 박수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서두르지도 망설이지도 않고 마치 익숙한 산책길에 나서는 사람처럼.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옷깃을 바로하고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속삭이셨습니다. 이제 재밌는 구경을 할 시간이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좌석 사이의 통로로 걸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무대 위의 사회자는 낯선 노인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노인의 눈빛은 이상할 만큼 침착했죠. 아버지는 마이크를 달라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거대한 폭풍 후 직전에 압축된 공기처럼 연회장 전체가 무겁게 침묵에 잠겼습니다. 무대 위의 민주는 미소가 얼굴에 얼어붙었습니다. 사회자는 몇 초간 망설이다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호기심과 당혹감에 휩싸인 얼굴들을 천천히 둘러보신 후 민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외칠 필요 없이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신뢰가 안 된다면 아주 짧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연 회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방금 들려준 창업 이야기에서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을 이으셨습니다. 맨 처음 실제로 자본금을 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1초, 2초, 박수도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그 특유의 냉소를 지으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마치 체스판에 말을 놓듯 천천히. 강 대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모양이니 제가 대신 알려드리죠.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아버지의 시선은 저를 향했고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무대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연 회장은 기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어려운 질문 뒤에 오는 정중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 거대한 공간의 모든 음향장치를 꺼버린 듯 무겁게 짓누르는 침묵이었죠. 테이블 위의 와인잔들은 더 이상 짤랑거리지 않았고 에어컨 소리마저 거슬릴 정도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모든 시선은 무대 위에 서 있는 민준과 방금 전 시나리오에 없던 질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제 아버지께로 쏠렸습니다. 민준은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와 1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미처 대비하지 못한 사람의 반응이었고 발밑에 땅이 갈라지기 시작할 때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으려는 자의 본능이었습니다. 민주는 웃었습니다. 익숙한 미소였지만 입꼬리가 살짝 굳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신지 아버지께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등을 곧게 펴고 마이크를 든 채 연회장 전체를 천천히 훑어보셨습니다. 노련한 주주들의 얼굴, 주요 파트너들, 그리고 미간을 찌푸리기 시작한 투자자들의 얼굴을 그리고 나서야 민준을 돌아보며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은 아주 간단하다. 이 회사가 이름도 로고도 단 1원의 매출도 없었을 때 진짜 돈을 투자한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다. 무대와 가까운 테이블에서 누군가 작게 헛기침을 하며 숨막히는 침묵을 깼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서로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줄에 앉은 전 시어머니가 불안하게 몸을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듯 손에 든 명품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건 저희 회사 내부의 일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취임식이고 취임식이라 아버지께서 말을 끊으셨습니다.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분명히 해야지. 기업의 역사는 이 취임식이 끝나고도 아주 오랫동안 회자될 테니 말이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민준 옆에 서 있던 사회자는 입가에 미소를 띤 채 굳어 개입해야 할지 물러나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무대 아래의 행사 관계자들은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질문이 던져진 이상 누구도 못 들은 척 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마치 구원의 눈빛을 찾듯 이사회 쪽을 돌아보았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찬사를 보내며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은 이제 침묵하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마치 방금 떠오른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휴대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을 이으셨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설립 첫날 회사 계좌로 돈이 입금됐지. 부자들에겐 크지 않은 돈이지만 막 시작하는 사람에겐 전부였을 돈. 그 돈 누구 이름으로 들어왔나? 이번에는 민준이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1초, 2초. 매 순간이 고무줄처럼 길게 늘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감정 때문이었죠. 진실이 스스로 빛을 찾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전 부인 아니야? 예전에 회의에 같이 자주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기획안은 항상 저분이 만들었던 것 같아. 잊혔던 작은 조각들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심호흡을 하며 간신히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제 심혈입니다. 심혈? 아버지께서 그 말을 되뇌셨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자본은 다른 사람 걸로 하고 몇몇 곳에서 아주 작게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은 충분했죠. 무대 조명이 모든 것을 화려하게 비추려 애썼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비용 하나하나를 계산하느라 새벽이 3시까지 함께 앉아있던 남자. 지금 그는 자신의 무대 위에서 길 잃은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단 한 번의 눈빛이었지만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만이 담겨 있었죠. 준비됐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작은 소리를 냈지만 조용한 공간 속에서는 크게 울렸습니다. 많은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드러운 레드카펫의 감촉이 느껴졌지만 제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크지 않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초기 자본금, 제 돈이었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웅성거렸습니다. 민주는 저를 휙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자신감이나 경멸이 아닌 서툴게 감춘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그 돈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입금되었는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저와 민준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묻혀있던 진실 하나가 대중 앞으로 끌려 나오는 순간이었고 게임의 차례는 이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제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연회장의 공기는 마치 산산조각이 나는 듯 했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와 더 이상 예의를 차리지 않고 테이블과 좌석 사이를 파도처럼 휩쓸었습니다. 이전까지 무관심하거나 호기심 어리거나 동정의 눈빛을 보내던 사람들은 이제 일제히 저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았죠. 무대 위의 민주는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 든 마이크가 살짝 아래로 처지면서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쥔 그의 주먹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저를 바로 보지 못하고 바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마치 그곳에 더 안전한 답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끓는 연회장 한가운데를 갈랐습니다. 이혼까지 한마당에 여긴 무슨 자격으로 와서 거짓말을 해? 그녀는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행사 관계자가 부드럽게 제지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죠. 지난 세월 동안 저는 그녀가 저를 진짜 며느리처럼 봐주길 바랐습니다.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한 중년의 대주주가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닿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민준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대표, 이 문제는 확실히 해명할 필요가 있겠군.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자놀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회장님, 이건 저희 집안일이라. 아니, 그 남자가 말을 잘랐습니다. 초기 자본금과 관련된 문제라면 그건 주주들의 일이야.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누군가는 수첩을 폈습니다. 더 이상 웃는 사람도 잔을 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초반에 들뜬 분위기는 집단적인 의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와 제 옆에 서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이크를 뺏지 않고 앞줄에 들릴 만큼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소란을 피우러 온 게 아닙니다. 돈의 진짜 주인에게 제 이름을 찾아주러 온 겁니다. 아버지는 아까부터 굳어있던 이사회 임원 한 명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는 송금 증빙 자료와 초기 투자 계약서, 그리고 초창기 회의록까지 모두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정말로 당황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따로 얘기 좀 하자.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문득 그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있었어. 시끄럽게 만든 건 내가 아니야.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한 여자가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어쩐지 회사에서 갑자기 사라진 게 이상하다 했어. 뒤편에서는 저와 함께 일했던 몇몇 옛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어렴풋이 짐작만 하던 무언가가 확인된 듯 점차 환해졌습니다. 민주는 사회자에게 돌아서서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하며 행사 관계자들을 쳐다봤지만 모든 것은 이미 시나리오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진실이 한번 거론된 이상 누구도 마이크를 끌 권리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표이사 임명식을 잠정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사회는 즉시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 말은 연 회장의 느낌표처럼 떨어졌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중얼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민주는 반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주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밤 그의 첫 번째 후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떨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똑바로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몸을 기울여 저만 들릴 만큼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봤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나는 법이다. 저는 연 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 속에는 더 이상 패배자를 향한 동정이 없었습니다. 호기심, 놀라움, 그리고 존중의 감정까지 섞여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소리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파티는 더 이상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역사를 뒤집는 심판의 서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밖으로 밀려났던 제가 바로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연 회장이 채 진정되기도 전에 홀 뒤편에 작은 조명들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저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언론이었습니다. 모두는 아니었지만 압박을 가하기엔 충분한 수였죠. 취임식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은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렌즈는 무대와 제가 서 있는 객석 사이를 망설이며 오갔습니다. 민준도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넥타이를 바로잡더니 아주 빠르게 그 익숙한 얼굴 위에 다른 가면을 썼습니다. 상황을 통제할 줄 아는 점잖고 고상한 남자의 가면. 그는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뛰거나 서두르지 않고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계산 안에 있었다는 듯 천천히, 그리고 확신의 찬걸음으로 제 앞에 멈춰선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주 멋진 제스처였죠. 카메라 렌즈들이 즉시 저희를 향했습니다. 저는 찰칵하는 카메라 소리와 팽팽한 공기 속에서 작게 지잉하고 울리는 캠코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마이크가 소리를 담을 수 있을 만큼 크고 외부인이 듣기에는 선의로 가득 찬
따뜻한 목소리로. 우리가 비록 이혼했지만 당신은 초창기에 나와 함께했던 동반자였어. 오해가 있다면 우리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세련됨. 또 그 단어였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언론 앞에서 펼쳐진 완벽한 덫이었죠. 제가 악수를 하면 저는 이미 진정된 사람이 될 것이고 거절하면 좋은 날에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연 회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는 막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이 수를 이미 내다본 사람처럼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셨죠. 저는 민준의 손을 보았습니다. 제가 읽지 못한 서류들에 서명했던 손, 제 어깨를 두드리며 당신은 쉬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말했던 손. 그리고 조용히 모든 것을 빼앗아간 뒤 미소 지으며 돌아섰던 바로 그 손. 저는 바로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손이 맞닿았지만 저는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립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만 그리고 차가운 거리를 유지할 만큼만 가볍게 닿았습니다. 저는 이상할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련된 해결 동의해요. 하지만 세련됨은 진실에서부터 시작되어야죠. 민준의 미소가 아주 짧게 0.5초 정도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고 아버지도 보셨습니다. 한 기자가 반걸음 앞으로 나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 씨, 본인이 이 회사의 초기 자본 투자자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려 했지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관계기관 혹은 그 어떤 중립적인 제3자와도 이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공격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오직 준비되어 있다는 태도. 그것은 고발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죠. 민주는 손을 거두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는 언론을 향해 말했죠.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현재 검토 중인 내부 사안입니다. 오늘은 취임식이고 취임식은 아버지께서 나지막하지만 우렁차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민준과 나란히 서셨습니다. 이미지를 지키려는 한 남자와 이미지가 필요 없는 한 남자가 마주 섰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을 이으셨습니다. 자네 방금 카메라 앞에서 내 딸과 악수했지. 아주 좋아. 그렇다면 이 카메라 앞에서 나도 자네에게 질문 하나 하지. 민준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지분 변경 서류들, 자네 언제 서명했나?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웅성거렸습니다. 약점을 정통으로 파고드는 공격이었죠. 민주는 반걸음 물러서며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소가 눈에 띄게 얇아져 있었습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서명했습니다. 어느 이사회 결정? 아버지께서 바로 물으셨습니다. 어느 회의? 의사록은 있나?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답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대답이든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렌즈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악수는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대중 앞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냈을 뿐.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자가 신사인 척 연기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그에게 통제력이라는 것이 가장 부족하다는 증거라는 것을. 파티는 더 이상 축하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의 무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 공격은 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카메라 앞에서의 악수 이후 연 회장의 분위기는 폭발 직전의 긴장감 대신 숨막히는 답답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의 문을 살짝 열었을 때 모두가 숨쉬기 어려워하며 말을 이어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처럼 민주는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듯 무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사회자는 그의 옆에서 대본을 들고 있었지만 어느 페이지를 넘겨야 할지 몰랐죠. 행사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끌벅적했던 테이블들은 이제 파도가 잦아들지 않는 것처럼 작지만 끊임없는 속삭임만이 오갔습니다. 제가 자리로 돌아가려던 순간 누군가 저를 쳐다보는 시선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호기심도 탐색하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벽쪽 테이블에 한 중년 남성이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구식이지만 단정한 어두운 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희끗했으며 얼굴은 각지고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깊었습니다. 사람보다는 숫자를 보는데 더 익숙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제가 그쪽을 보자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리 계산된 인사처럼 제게 아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몰랐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치 그가 저를 아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를 알아보셨습니다.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그 남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스쳤던 경계심은 곧 평온함으로 바뀌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미소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엔 충분했습니다. 민주는 그때 객석쪽으로 등을 돌리고 행사 관계자와 작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전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마치 구원의 전화라도 기다리는 사람처럼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그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무대로 직행하지 않았습니다. 옆쪽 통로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고 주목을 끌려하지 않았지만 그가 걸을수록 더 많은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는 제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자네가 방금 초기 자본금에 대해 말한 사람 맞나? 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으며 불필요한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는 저를 잠시 더 바라보더니 입꼬리만 살짝 움직이는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짐작이 맞았군. 제가 묻기도 전에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섰습니다. 여전하시군요. 그는 오랜 친구에게 말하듯 말했습니다. 필요할 땐 가만히 계시다가 한 번 움직이시면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니 아버지께서 가볍게 숨을 내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얕보는 게 싫을 뿐이요. 두 남자는 짧은 몇 마디를 나누었지만 저는 마치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고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박 사장님 기억나니? 창업 첫 해에 우리 회사의 브릿지론을 빌려주셨던 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비 오던 어느 오후 작은 사무실 그리고 자금 흐름과 사업 계획에 대해 딱 3가지 질문만 던졌던 과묵한 남자. 그때 발표를 한 것은 저였고 민주는 그저 옆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박 사장님이셨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군.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난 그저 조용히 파티에 참석했다 가려고 했네. 하지만 방금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가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유지하려 애쓰는 민준이 서 있는 무대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빠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저편에서 민주는 작은 무리가 대화하는 것을 보고 돌아섰습니다. 그는 재빨리 사교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박 사장님께서도 오셨군요.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오신 줄 몰랐습니다. 박 사장님은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래 왔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첫 주춧돌을 놓았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옛날 일이죠, 사장님. 다들 힘을 보탰으니까요. 다들 힘을 보냈지. 박 사장님은 그 말을 되뇌고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보태고 계획을 보태고 심지어 첫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의 신용까지 보탰지. 그는 다시 민준을 보았습니다. 자네는 서명을 보탰고 근처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박 사장님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나는 누구 편도 아니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정확한 숫자들의 편일 뿐이야. 그리고 그는 저를 돌아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때 송금했던 영수증 아직 가지고 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 없겠군.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는 말을 많이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빛으로 끌어내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내내 그는 처음으로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감독이라고 착각했던 이 연극에 클라이맥스를 다시 쓸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사회자가 간신히 목소리를 되찾아 흩어지려는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굳은 미소를 지으며 연회장에 퍼지는 수군거림을 덮으려는 듯 크게 말했습니다. 방금 주신 의견들 감사합니다. 이제 경영진의 새로운 전략 방향을 발표하는 순서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습니다. 연회장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다시 무대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주는 등을 곧게 펴고 심호흡을 하며 마이크를 고쳐 잡았습니다. 저는 그가 이미지 회복을 위해 방금 열렸던 질문들을 덮기 위해 이 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뒤편의 대형 스크린이 다시 켜졌습니다. 익숙한 슬라이드들이 나타났습니다. 성장률 그래프, 시장 확장 지도, 희망찬 푸른색으로 칠해진 숫자들. 민주는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마치 호흡을 되찾은 사람처럼. 향후 명광그룹은 3가지 핵심 축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는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처럼 열광적이지는 않았지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가 위험 구간을 빨리 지나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금 출처에 대한 질문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길 바라면서 그때 화면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떨림이었지만 무대 가까이 앉은 사람들은 알아챌 정도였죠. 민주는 말을 멈추고 기술팀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무대 아래의 한 직원이 황급히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죠. 민주는 말을 이어갔지만 10초도 되지 않아 화면이 퍽 하고 꺼졌습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주는 완전히 몸을 돌려 참을성을 잃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구도 대답하기 전에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전략 슬라이드가 아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한 장이 대형 스크린 중앙에 맨 뒷줄에서도 보일 만큼 선명하게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송금인 이름에는 붉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날짜와 시간, 계좌번호,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1차 자본금 출자, 회사 설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웅성거렸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몇몇 사람들이 내뱉는 탄식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걸 틀어? 잠깐 송금인 이름이, 제 이름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전 박 사장님의 눈빛을 보았을 때 이미 이런 순간을 어렴풋이 짐작했으니까요. 민주는 기술팀을 향해 휙 돌아보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걸 튼 거야? 박 사장님께서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그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들릴 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나일세, 연회장 전체가 그를 휙 돌아보았습니다. 이 자료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창업 첫 해에 브릿지론을 실행하면서 요청했던 자본 실사 서류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네. 나는 그저 원래 있던 데이터를 다시 보여달라고 했을 뿐이야.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은 더 이상 무대 조명 아래서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옆에서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봤지? 진실은 논쟁할 필요가 없어. 그저 켜기만 하면 되는 거야. 화면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 나타났습니다. 저와 박 사장님이 자금 흐름, 상환 계획,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던 내용이었죠. 상단의 참조란에는 민준의 이름이 조용히 박혀 그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림은 이제 뚜렷한 토론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주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대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민준이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는 켜져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목구멍 어딘가에 걸린 듯 했습니다. 사회자가 황급히 말을 끊으려 했지만 박 사장님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마저 말하게 해주시오. 그는 이 사회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받은 임원 임명 서류에는 저기 저 친구의 이름이 그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전혀 언급되지 않았더군요. 이는 심각한 누락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겸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취임식은 완전히 그의 통제를 벗어났고 서류에서 지워졌던 것들이 모든 사람의 눈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멈췄습니다. 흰 배경에 검은 글씨로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죠. 초기 자본금 출처 재검증 필요. 연 회장은 더 무겁고 더 깊은 새로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증거였습니다. 그의 취임식은 공개적인 서류 검증의 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스크린의 마지막 문장이 뜬 후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의 침묵이었죠. 푹신한 의자들은 더 이상 삐걱거리지 않았고 테이블에 내려놓은 와인잔을 다시 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등은 꼿꼿했지만 목은 살짝 숙여져 있었죠. 마이크는 가슴 앞에서 쓸모없는 물건처럼 대롱거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슬라이드를 읽지도 연설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대중 앞에서 가면 이 벗겨진 사람처럼 피로와 경계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서두르지도 요란하지도 않게. 아버지는 중간 좌석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동작이었지만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리게 만들었죠. 어떤 순간의 권위는 마이크도 무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거는 한 사람이 군중 속에서 어떻게 바로 서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옷깃을 바로 하고 좌석 사이의 통로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구두발이 카펫에 닿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연회장을 짓누르는 긴장감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멈춰서서 무대를 향해 돌아보셨습니다. 실례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낮고 분명한 목소리였죠.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누구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감히 끊을 수 없었죠. 아버지께서는 민준을 바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앞줄에 굳어 앉아 있는 이사회를 바라보신 후 천천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방금 발표하신 임명 서류에 창립 주주 명단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지요. 이사회의 한 남자가 잠긴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단이 완전하다고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은 무거운 돌처럼 연회장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마치 탈출구를 찾듯 옆에 앉은 이사회 임원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민준의 시선을 피하며 앞에 놓인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께서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바로는 아버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자본 출자자가 그 명단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진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연회장 전체에 들릴 만큼은 충분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제 딸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단편적인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죠. 저는 몇몇 주주들이 재빨리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열었고 누군가는 무언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이야기는 나중이 언제지? 아버지께서 말을 끊으셨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모두가 서명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간 후를 말하는 건가?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자네가 대표가 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야. 나는 자네가 잘려나간 이야기를 기반으로 대표가 되는 걸 반대하는 것뿐이야. 뒤편에서 아주 작게 맞아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회를 향해 돌아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투명한 절차를 위한 자리라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현재의 주주 명단을 제안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서명으로 확정했습니까? 그리고 그 명단이 잘못되었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대 옆에 사회자는 마이크를 쥐고 있었지만 입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행사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마치 가방의 출처까지 검사받을까 두려운 사람처럼. 마침내 이사회의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류 재검토를 위해 취임식을 잠정 중단해야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합리적이겠군요. 아버지는 제게로 돌아와 제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주 작은 접촉이었지만 그 어떤 격려의 말보다 저를 더 단단하게 세워주었습니다. 민주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한 조명이 비추는 무대 중앙에 서 있었지만 마치 어둠 속에 버려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아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감정만이 분명했다. 진실에 대해 올바른 질문이 시작되면 모든 변명은 쓸모 없어진다는 것. 그의 취임식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일어선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취임식은 중단되었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다음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연회장의 분위기는 이제 선고를 앞둔 법정처럼 무겁고 팽팽하며 조용히 손익을 계산하는 눈빛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사회는 한쪽 구석에 모여 작지만 다급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행사 관계자들은 무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속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회자는 어느새 무대에서 사라져 조명만 밝을 뿐 텅 빈 공간을 남겨두었습니다. 민주는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명 중앙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사회 테이블 가까이에 객석 쪽으로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짧은 30분 만에 몇 살은 더 늙어버린 사람처럼. 이사회의 한 사람이 아버지께 다가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명할 서류는 모두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소. 그리고 한쪽에 주장만 담긴 것도 아니오. 아버지는 저를 돌아보셨고 저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얇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껍지도 거창하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 종이 한 장 한 장은 누군가가 이 이야기에서 지우려 했던 바로 그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종이가 나무에 닿는 아주 작은 소리가 났지만 민준이 움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경을 쓴 이사회 임원 한 명이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세 번째 장에서 멈추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창립 첫 해 주주총회 의사록에 서현 씨 서명이 있군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서명도요, 저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민준은 부인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습니다. 1차 자본금 출자 계약서, 출자자는 서현 씨가 맞습니까? 네. 그런데 왜 가장 최근의 지분 변경 서류에는 이름이 없죠? 그 질문은 크지 않았지만 망치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민준이 마르고 다급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건 이혼 후에 내부적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기다려온 사람의 미소였죠. 맞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합의는 있었죠. 하지만 그 합의에는 지분 양도에 관한 조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이혼 합의서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연회장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다른 주주가 합의서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분 양도 조항도 주주 권리 포기 조항도 없군. 그는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민준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던 그는 처음으로 매끄러운 말투를 잃고 말했습니다.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아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입꼬리를 올리셨습니다. 구두 합의라. 아버지는 평온한 목소리로 그 말을 되뇌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묻지. 지분 변경 서류 밑에 있는 서명은 누구의 서명인가? 한 이사가 서류철을 민준 쪽으로 밀었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내려다보았고 저는 그의 목을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서명입니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주주의 확인 서명은 다른 이사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민준은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압박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상법상 지분 변경은 관련 당사자들의 합법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이사회 여러분, 누군가 작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했습니다. 위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이었습니다. 심지어 서류 위조의 소지도 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저는 위조하지 않았으. 아직 결론 내린 건 아니오. 머리가 희끗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명 감정이 필요하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자신감도 경멸도 아닌 진짜 당혹감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봤지. 거짓 서류에 기댄 자는 바로 그 서류에게 가장 먼저 배신당하는 법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들은 회사를 빼앗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류가 사람을 묻어버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를 잊었습니다. 서류에는 양심이 없다는 것. 서류에는 오직 진실 혹은 위조만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위조가 대중 앞에서 벗겨지는 순간 애써 쌓아 올렸던 모든 미소는 침묵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날 밤 승부는 더 이상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명의 싸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잘못된 서명을 한 자가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서명 감정이라는 두 단어가 끝나기 무섭게 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무거운 공기를 찢고 터져 나왔습니다. 그만들 해요. 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죠. 그녀는 앞으로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눈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지만 목소리만은 일부러 더 높고 날카롭게 질렀습니다. 군중을 압박해서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더는 저 애가 거짓말하는 꼴을 못 보겠네. 그녀는 제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혼도 했고 돈도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회사를 달라고? 이게 탐욕이 아니면 뭐야? 즉시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몇몇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혼, 돈, 탐욕 같은 감정적인 단어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스친 것은 당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회사는 내 아들 이름으로 된 거였어. 그녀는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크게 외치려 했었죠. 내 아들이 서류 처리하고 인맥 관리하고 모든 책임을 졌다고. 근데 그녀는 다시 저를 가리켰습니다. 고작 서류 몇 장에 사인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 몫을 달라는 거야.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믿어서가 아니라 정보의 흐름을 미처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서셨지만 저는 가볍게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연회장 전체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전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 단어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으니까요. 저는 높지도 떨리지도 않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탐욕스럽다고 하셨죠?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물어봐. 제가 언제부터 탐욕스러웠나요? 연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제 사비를 털어 초기 자본금을 댔을 때부터인가요? 아니면 첫 대출을 받기 위해 밤새 계획서를 썼을 때부터인가요? 혹은 회사의 자금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제 개인 신용으로 보증을 섰을 땐가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면 가족은 비열한 짓을 하지 않을 거라 믿고 단 1원의 지분도 받지 않은 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때부터 탐욕스러웠던 건가요? 뒤편에서 아주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쏘아붙였습니다. 안 받았으면 그만이지. 이제 와서 다시 달라는 게 문제잖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슬픈 미소였죠. 저는 달라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간 사람이 있기에 돌아온 겁니다. 한 여성 주주가 날카롭지만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무슨 돈입니까? 증빙 자료가 있습니까?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이혼! 합의금! 그녀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보여주시죠. 그 여성은 바로 말했습니다. 애두르지도 감정적이지도 않은 오직 증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였죠.
전 시어머니는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준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느렸지만 망치처럼 무거웠습니다. 이혼 합의금이라면 그건 혼인 재산에만 관련된 것입니다. 회사의 지분은 법인 관계입니다. 그 두 가지는 섞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중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인 수군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명확한 구체적인 질문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분양도 영수증이 있습니까? 권리포기 계약서는요? 확인 서명은 있습니까? 모든 질문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연회장 전체를 감정이 통하지 않는 법리의 장으로 끌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목소리는 갑자기 낮아졌고 거의 애원하는 듯 했지만 자존심만은 지키려 애썼습니다. 너 이렇게까지 해서 집안 망신시킬 셈이야. 저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년간 가족의 체면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자신을 위한 정의를 생각해야겠습니다. 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긴장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침묵이었죠. 저는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충분히 강할 때 모든 인신공격은 말하는 사람의 두려움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전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스스로를 다잡지 않아도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탐욕스러운 전 며느리라고 부른 순간 감정적인 물타기 게임은 실패했고 이제부터는 오직 증거만이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 시어머니가 주저앉은 후 연회장에서는 더 이상 감정 섞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은 이제 이사회를 향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죠. 그들은 이제 너무나도 명확하게 테이블 위에 펼쳐진 진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사회 의장인 머리가 희끗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이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으며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데 익숙한 사람의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자본금 출처와 관련 서명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대표이사 임명 결정의 효력을 잠정 중지함을 선언합니다. 그 말은 마치 망치가 바닥을 내리치는 것처럼 울렸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축하의 조명도 박수 소리도 새로운 대표이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값비싼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자신의 파티 한가운데서 외롭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현 씨는 이번 주 내로 원본 서류 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외부 회계감사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향한 그의 눈빛에는 탐색이 아닌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제야 한 걸음 다가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를 사랑했던 아내도 가족을 위해 참았던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못을 저지른 다른 한 사람 앞에 선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밀어붙이는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당신을 붙잡아주지 않는 것뿐이야.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에게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더 이상 욕하지도 탓하지도 않았죠. 그녀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걸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후회. 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파티는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축배도 기념사진도 없었습니다. 오직 프로그램에 없던 교훈 하나를 가슴에 담고 조용히 일어서는 사람들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밖은 시원한 밤 공기가 감돌았고 도시는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들은 마치 저 문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린 적 없다는 듯이 달리고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가슴이 무겁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 걸음을 멈추고 저를 보시며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딸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드물게도 아버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거면 됐다. 몇 달 후 검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서명은 위조되었고 지분 변경 서류는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민주는 모든 경영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회사는 우여곡절 끝에 원래의 합법적인 구조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대표이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제 지분을 정리하고 제 몫을 되찾은 뒤 원망도 미련도 없이 조용히 떠났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왜 남지 않았어요? 그 회사는 당신의 모든 것이었잖아요.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어떤 곳은 한때 꿈이었을지라도 한번 깨고 나면 다시 잠들어서는 안 되는 곳도 있으니까요. 저는 시끄럽지도 무대도 없지만 평온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 폐허를 지나오지 않았다면 제가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진실을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훔칠 수는 있지만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결코 훔칠 수 없다는 것을 그 해의 파티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제 자신을 되찾은 날이었습니다.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인생에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침묵하면 자기 자신을 잃게 되는 순간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나 승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의 가치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올바르게 행동했다면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당하게 빼앗겼다면 순순히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충분한 증거와 용기가 있다면 당당히 일어서서 말하세요. 가족은 무너질 수 있고 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인격과 지혜 그리고 용기를 지킨다면 그 누구도 당신의 미래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처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바로 그 상처가 우리를 더 성숙하고 현명하게 만듭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거나 어딘가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게 했다면 마음 정거장 채널을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 정거장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진솔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함께 생각하고 위로받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